자, 지금 사회문화 지금 4강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 빅데이터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소유권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인정해 줄 거냐.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좀 더 어떻게 쉽게 유통을 할 수 있게. 자, 그 방법 유인책으로서 이거를 정보를 지금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정보를 제공한 생산자에게 소유권을 줘야 되느냐. 하지만 둘 다 어떤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 여기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돼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벌써 4차. 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 이것이 지금 서로 간에 어떻게 자,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가 왔단 말이죠. 자, 이것으로 인해 자,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게 된 이 데이터는 자, 우리가 정보라고 봅시다. 이 정보는 일종의 재화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우선 이 데이터는 정보로서 자, 특정 용도에 사용되면 더 이상 그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일반적 재화와는 달리 한 번 사용한 뒤에도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경합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식도 똑같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친구한테 알려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싸울 필요는 없단 말이야. 비경합적이란 말은 서로 맞서 겨루거나 또는 어떻게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 이거 비경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재화가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다는 점에서 자, 자본재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게 또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이것이 자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자본재. 자, 복제에도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와 그다음에 서비스 생산 비용이 하락하므로 데이터의 공유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쓰임새 내지 만족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네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생산 비용이나 이걸 지금 줄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지금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자, 또한 대부분의 중요한 데이터는 인간의 행동에 관련된 것으로 최근 빅데이터의 가치가 부각되는 이유는 결국 인간 행태에 관한 개인 정보들을 대량으로 집적해놓고 모을 집자에 쌓을 적자입니다. 자, 모아서 쌓아놓는 것. 자, 이렇게 이 개인 정보들을 모아서 이것을 쌓아놓는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훈련을 위해서는 자,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요구가 될 거예요. 자, 인공지능 시스템에 지금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데이터들이 계속 입력이 돼야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단 말이죠. 자, 이런 점에서 데이터의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 반면에 자,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단위 재화를 추가했어요. 자, 거기서 얻게 되는 만족도를 우리는 한계 효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이것은 감소하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빵을 하나 먹었어. 그때는 만족도가 지금 100%예요. 그쵸? 근데 내가 2개, 3개를 먹을 때마다 만족도는 계속 100인가요? 아니죠. 배가 불러오니까 만족도는 떨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이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계속 단위가 추가될수록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정한 한도 이상 올라가지 못해. 자, 그런데 이 데이터의 경우는 다르대요. 얘는 결국 한계 효용이 감소하지가 않습니다. 왜? 새로운 정보가 계속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또 데이터 수집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 구축 단계가 끝나면 자, 인프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생산 기반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인적인 자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직원을 고용해야 돼. 또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컴퓨터가 있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시설, 또 건물도 있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인프라 구축이 그럼 거기는 일정한 투자 비용이 들어갈 거야. 자, 그런데 자, 이것이 어느 정도 구축 단계가 끝나면 추가적인 한계의 비용은 어떻게 된다? 점차 낮아져 가지고 자, 한계의 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한 단위를 추가할 때마다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되는 건데
자, 결국 한번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 정보 데이터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한계 비용, 추가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음원을 하나 냈어요. 그 CD로 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더 이상 들어갈 돈은 거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한계 비용은 점점 낮아져서 0에 수렴한다는 건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 생성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 빅데이터는 자, 무제한 생성하는 것이 최적화된 생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 무제한에서 새로운 정보나 이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 자, 이것이 가장 최적화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른 지식 재산처럼 데이터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지배권. 자, 배타적이라는 것은 남을 밀어내는 것, 배척하는 이런 지배권. 남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남은 사용하는 이걸 배타적 지배권 및 자, 소유권을 인정하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에 있는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주장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 있는 바로 어떻게 생산자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자는 두 가지의 서로 반대적 입장이 지금 보여지네요. 자, 먼저 보유자에게 자, 데이터, 다른 말로 정보를 보유한 사람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자, 현행 법상 자, 이것은 약간 걸림돌이 있어요. 어떤 걸림돌이냐? 이 저작권법이나 어떤 책이나 내가 음반, 음원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또 영업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특정한 회사가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영업적인 비밀을 만들겠죠. 자기만의 노하우 같은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보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보호를.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보유자가 데이터 보유자가 포괄적인 보호나 베타 지배권 이걸 주장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현실은.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축적해 이익의 기반으로 삼는 대기업과 같은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자, 데이터의 합법적 유통에 기여하게 되고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 유인책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자, 바로 이게 목적이에요. 이거를 보유자, 데이터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목적이 바로 뭐다? 데이터, 정보를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 유인책을 더 촉진해서 결국 새로운 데이터들을 계속 생성해낼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빅데이터가 지닌 막강한 경쟁력으로 인해 이 데이터를 유통함으로써 치러야 할, 다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유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크게 된다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자, 달리하게 하면 비용과 이익을 따져보겠죠. 자, 이때 비용이 더 크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가 유통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이 데이터를 소유한 기업에 계속해서 비용만 더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걸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자, 밑에 또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인정된 데이터 소유권이 자, 내가 지금 어떤 특정한 기업이 데이터 이 정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정보를 지금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내가 그 정보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 일정한 돈을 내겠죠. 자,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 거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데이터 소유권은 이미 빅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의 승자 독식 현상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정보를 소유한 이 빅데이터 기업이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는 독식 현상. 독식 현상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OTT인가요? 뭐예요 지금? 지금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땐 일정한 뭐를 내요? 돈을 내고 나서 거기 회비를 회원료를 내고 나서 그걸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추가적으로 만약에 어떤 영화를 또 보려면 얼마를 더 내세요? 뭐 신규 영화를 보려면 얼마를 더 내세요? 뭐 이렇게 유도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럼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러한 자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하나의 공룡 기업, 큰 거대한 공룡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한계점이 있고요. 자, 이와 달리
데이터의 소유권이 빅데이터의 정보 주체, 즉 빅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정보의 생산자들, 달리 말하면 누구? 제공자에게 있다고 보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 이걸 누구한테 소유권을 인정해 주죠? 생산자. 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산자가 되는 거죠,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작성했다면, 정보를 작성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생산자가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개인 정보는 현행법상 각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이름이나 또 주민번호, 연락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있단 말이야. 자,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빅데이터 수집 및 이용과, 자, 지금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지금 어떻게 수집하고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 개인정보법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긴장관계,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 관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생겨났는데 이 법은 어떤 법은, 자, 여기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보장할 뿐, 자, 여기서 자기 정보 결정권이라는 거, 자기가 어디까지 정보를 지금 공개할 건지, 그 다음에 어느 시기까지, 그 다음에 이런 누구에게까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게 자기 정보 결정권이란 말이야. 이걸 보장할 뿐 개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자기 정보 결정권까지만 보장이 되지, 자,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빅데이터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람들이 특정 기업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네이버, 여러 뭐 틱톡도 있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데이터 노동으로 규정을 하고 그 정보의 제공자에게 경제적 가치 일부를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자, 이것은 개인정보 제공자를 데이터 생산자이며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자, 이것은 뭐를 막기 위한 거냐? 바로 아랫부분이에요. 개인 정보가 지닌 빅데이터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 부당한 대가를 받고, 자, 개인 정보를 만약에 기업에게 이걸 넘김으로써 빅데이터를 수집, 축적한 기업에 부가 집중되는 이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깔렸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이걸 정보를 지금 보유한 자가 아니라 생산자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요. 그러나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는다는 점은 데이터 소유권의 인정과는 상관이 없으며, 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부당한 어떤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란 말이죠. 자, 오히려 정보 주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오히려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 데이터 보유자의 바로 보유자의 그 소유권을 인정할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가 발생한다? 자, 여기 또 한번 나오네요. 여기도 거래 비용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겐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일정한 어떤 대가를 받는다는 거야. 또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인정을 해주는 거냐? 데이터의 생산 유인책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어떻게든지 더 데이터의 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유인하기 위한 건데, 자,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 정보는 일상생활의 기록에 가까운 것으로 소유권의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 데이터의 생성과 양은 유사하게 지속될 겁니다. 자, 이거에 의해서 생산 유인이 된다, 안 된다? 결국 이것을 개인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해준다 할지라도, 개인 정보자에게 이것을 인정해준다 할지라도 데이터의 생성의 양은 크게 변함이 없대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소유권 인정한 것과 아무런 유인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산량은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보인다. 자, 밑으로 갑니다. 데이터는 그 특성상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용, 자, 어떤 사회의 어떤 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자, 이미 이 빅데이터 독점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자, 이것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유통시킬 유인책이 부재한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데이터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줌으로써 자발적으로 이것을 정보를 서로 유통시키고 개방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 밑으로 가시면 자 효율적인 데이터 경제 구축을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빅데이터를 공개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 또 특정한 플랫폼에 집적되어 있는 쌓여있는 자신의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정보 주체에게 보장해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빅데이터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이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보안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 정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빠져나갔는데 누구에게 가 있어. 근데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막아주세요. 이런 권리 같은 걸 주장을 하고 지금의 어떤 개인정보 보호법은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보유자, 그 다음에 또는 생산자에게 지금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이 논의 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 지적이 되니까 자 여기 있는 두 가지 정도 빅데이터도 그런 공개를 해라. 정보를 갖고 있는 거를 자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어떤 특정 플랫폼에 나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이걸 또 다른 곳으로 내가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만약에 정보 주체에게 주게 된다면 자 어떻게 이게 효과적으로 데이터들이 정보들이 서로 유통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